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맘때면 이 비슷한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휴가철이고 여행을 떠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비록 올해는 뭐 작년도 그랬습니다만 여행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 가까운 곳이라도 이렇게 뭐 당일 코스라도 바람 쐬러 뭐 갔다 오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 여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 그러면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행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나름대로 뭐 여행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뭐 혹은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것, 뭐 이게 간단하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여행 그러면 뭐 이것저것 막 챙겨서 뭐 떠나는 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냥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는 것, 저는 그게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싫던 좋던 일상은 우리를 무엇인가에 매이게 합니다. 직장이나 일에 매이게 하고요. 사람이나 관계에 매이게 합니다. 시간이나 공간에 매이게 합니다. 매여 있다 보면 때로는 알고도 또 때로는 모르게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또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그래서 매여 있는 삶의 자리를 잠시 떠날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잠시 떠나는 것, 그때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현재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뭐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또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두 아들 중에서 여러분은 이거는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이지선답입니다. 두 아들 중에서 누가 더 매력적이에요? 작은 아들요? 우리 사라져.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매력적이에요? 생각 안 해봤어요? 뭐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매력이 있냐? 뭐 둘 중에 좀 닮고 싶으면 누구를 닮고 싶냐? 뭐 이런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해봤을 거예요. 그죠? 아무튼 어, 여러분 저는 이 두 아들 중에서 인간적으로 더 끌리는 사람, 우리 김홍 집사님처럼 저는 둘째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입니다. 집을 떠났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뭐 원래는 재산 상속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닌데 막 옆구리 찔려서 재산 상속을 받는 약간 그 불효자 같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리고 염치 없게도 돌아와서 저를 받아달라고 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왔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돌아왔던 동생을 비난했던 아들입니다. 이제 모범생, 범생이죠. 이 두 아들을 딱 놓고 볼 때, 정말 누가 더 매력적인가? 저는 둘째가 더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이렇게 이탈하고 싶어요. 이 범생에서부터 떠나고 싶어요. 특히 저는 목사니까 늘 이 범생이어야 돼요. 범생이지 않는 목사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목사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아들이 제 평상시 모습이라면 한 번씩 둘째 아들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또 둘째 아들에게 더 메리트를 느끼는 것은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을 했던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아들 캐릭터가 노는데 이 작은 아들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여행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갈 거야.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여행을 통해 그냥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찾게 된 사람이에요. 여행은 그런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떠나야만 꼭 좋은 여행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떠났다고 해서 목적을 꼭 얻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목적 없이 떠난 여행인데 생각지 못한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그런 여행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은 돌발적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도발에 가까운 여행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흔히 하는 말로 묻지마 여행입니다. 뭐 계획도 없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떠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찾았다면 이것은 정말 수지 맞는 여행이었던 거죠. 그냥 묻지마 여행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찾았으니 수지 맞는 여행이었죠. 작은 아들은 그냥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싶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건 거역할 수 없는 충동이었고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적 욕구였습니다. 저는 이 마음 이해돼요. 때로는 정말 내 안에 거역할 수 없는 충동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무의식적 욕구가 있어요. 뭐 그게 꼭 여행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저는 큰 아들의 마음에도 이 충동과 욕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안 떠났어요. 차이가 뭡니까? 머뭇거립니다. 작은 아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떠났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머뭇거리다 기회를 놓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둘 큰 아들의 유형이 참 세상에 많죠. 정말 막 어떤 충동이 있는데 그냥 그걸 그냥 머뭇거리다가 그냥 그 충동의 시기를 지나가 버리죠. 뭐 누가 옳다 그르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이 받게 될 상속재산을 미리 땡겨 받았던 둘째 아들. 무슨 잘 짜여진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확실한 사업 구상을 가지고 뭐 사업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이런 욕구가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거를 실행해보는 사람과 실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 욕구를 억누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도전해보는 사람,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작은 아들은 어른의 눈으로 보면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철없는 애들의 장난 정도로 보일지 모릅니다. 심히 걱정스럽고 골칫거리로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어른, 뭐 가짜 어른이 있다는 말보다는 하여튼 어른은 어른인데 정말 어른의 어떤 그 성숙함이 없는 어른이 아닌 정말 어른다운 어른의 눈으로 보면 작은 아들은 골칫거리가 아니고 철없는 애가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주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체가 되려 한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일이고 축하해 줄 일이죠. 우리 집사님 뭐 작년 여름과 올 여름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딸과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딸과 아들이 딸은 유럽으로 아들은 남아메리카로 배낭여행을 떠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이제 뭐 와서 이제 또 일하다가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요. 한 번씩 다 꿈꾸죠. 근데 이게 다 갑니까? 다 못 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그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져서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갔다라는 건 참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집사님이 딸에게 야, 여자가 혼자서 무슨 배낭여행이냐, 그것도 유럽을, 이거 막아버렸다면 그 딸이 인생의 처음으로 자기의 어떤 주체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려는데 그걸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멋진 일도 아니고 축하해 줄 일도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르고 뛰어드는 것이 인생의 주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스스로 사용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자기에게 자기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늘 안전한 것만,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나를 나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을 한다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 생각과 주장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아버지, 나는 떠나고 싶습니다. 그냥 상속해 주세요. 이걸 가서 뭐 떡칠을 하든 밥칠을 하든 그냥 가서 내가 쓸 테니까 일단 달라는 거예요.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독립선언. 근데 독립됐어요, 안 됐어요? 결국 안 됐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선택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장하지 못하죠. 혹은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실패하지는 않을까 겁이 나서 이런 선언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이런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나 형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 재산을 상속할 만큼 아버지가 늙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 죽을 날이 곧 다가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속을 해달라는. 근데 그럴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 아버지 마음 살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이 있는데 형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재산 상속의 주체가 아버지가 아니라 작은 아들이에요. 형도 아니었어요. 작은 아들이 상속해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상속을 해주게 되는데 작은 아들만 상속할 수 없으니까 큰 아들까지도 같이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재산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 상속의 주체는 작은 아들이 된 거죠. 작은 아들에게만 줄 수 없으니까 결국 정식적으로 재산 상속을 해버린 것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재산 상속이 끝나자마자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불쑥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제대로 놀아보고 싶어서 떠난 것인지, 뭐 정말 제대로 한번 놀아보고 싶었던 건지, 혹은 이 돈을 미천으로 뭔가 자수성가해 보려고 했던 것인지 뭐 알 수 없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떠난 것인지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어 떠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아들이 생각보다 가단성이 있고 도전적이라는 거예요. 망설임이 없고 도발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책이나 도박적이고 충동적이긴 하지만 이런 도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의 도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서 방탕하게 살고 돈과 시간을 낭비한 것이 문제지, 재산을 조기에 상속받은 것, 새로운 도전을 한 것,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여행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쫄딱 망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도 자기 결정이었고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것도 자기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작은 아들은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단 한 번도 역정을 내거나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 그렇게 재산을 요구할 때 그걸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요구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일체 간섭하지도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꽤나 도박적인 데가 있죠.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렇게 그냥 달라는 대로 재산 주겠습니까? 묻지도 않겠습니까? 어디 있을 거냐고, 뭐 할 거냐고, 어디로 갈 거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LA로 갈 건지, 파리로 갈 건지, 런던으로 갈 건지 안 물어볼 겁니까?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아버지도 꽤나 도박적인 데가 있어요. 어째서 이렇게 쿨하게 반응하신 것일까요? 이건 아들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 돈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하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열려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지, 주도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지,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아버지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주체적 삶을 살려고 할 때 막아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무척 애를 쓰는 아버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우리 그 서영이가 얼마 전에 그 친구 몇 명과 롯데월드에 가서 방학 되면 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뭐 취소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무리 뭐 6학년이지만 아직 초딩이잖아요. 그리고 여자아이잖아요. 여자 아이들끼리 뭐 혼자서 아직 지하철도 한번 타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롯데월드에 가서 놀겠다 그러니까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몇 가지만 물었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가냐? 그래서 가는 날은 정했냐?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부모님들한테 허락을 받았냐? 뭐 이 정도만 제가 이제 물어보고 가지 마라, 가라 뭐 이런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이제 아빠 엄마 손잡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이제 그런데 가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이가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딱 막아버리고 가지 마,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네가 지금 가려고 그러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막는다면 이는 아이의 독립을 막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시온이가 백골 부대에 지원하겠다 했을 때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사실 아버지로서는 좀 쉬운 뭐 저 후방이라도 좀 쉬운 그런 부대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백골 부대 지원한다 할 때 지가 결정하는 거니까 지가 주체적으로 한 걸 제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우리 시경이도 과고를 간다고 할 때 과고에 가서 내신 얻기 어렵잖아요. 뭐 그건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안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근데 몇 번 물었어요. 정말 가고 싶냐? 정말 가고 싶냐? 가겠다 하길래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계속 품 안에 품고 있다면 이 아이는 자기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할 겁니다. 아이든 부모든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영역 다 마찬가지예요. 뭐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의 주체가 되기를 저는 우리 늘 기도합니다.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 이래야 된다. 뭐 예배 때 저래야 된다. 제가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늘 하죠. 얘가 예배의 주체가 되도록 자기가 드리고 싶고 자기가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제가 시켜서 얘들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주체가 돼서 공부를 해야지 뭐 시켜서 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뭐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가고 싶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너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가고 싶냐? 이 과목 가서 들어야 되겠냐? 그러면 보냅니다. 스스로 공부할 이유를 찾아야 되고 스스로 공부하려 할 때 그때는 도와줍니다. 뭐 제가 조금 덜 먹더라도 학원비 태워줍니다. 근데 본인이 안 가겠다는데 굳이 보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큰애도 그랬어요. 학원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학원을 자기가 안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날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안 가겠다 그러면 가지 마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강제로 시켜서 될 것은 아니라 스스로 하는 자가 되기를 저는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져야 또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져 있습니까? 주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주체가 아니면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체입니까? 혹 다른 누군가가 내 삶의 주체라면 여러분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필요를 느끼고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시도해보고 도전해 보는 것, 그것만이 자기 인생입니다. 더 이상 등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요?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이에요. 인색함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스스로 좋아서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내게는 억지로 해야 될 일이 되었을 때, 그게 직장이든 뭐 신앙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다 때리치우고 나와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죠. 제가 뭐 예배를 예를 들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는 삶의 당연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억지로 드리고 있어요. 예배의 주체자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체가 아닐 바에 안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당위성이 있는 것이라면 주체가 되도록 자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당연히 나가야 될 직장인데 그 일이 싫다고 안 하겠다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직장을 안 나간다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것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이걸 구별 못하면 도리어 더 큰 혼란이 오고 인생이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주체가 아닐 바에야 그만두자는 것은 주체가 되는 삶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둘째 아들, 이 작은 아들은 괴짜 여행을 통해 인생의 보물을 찾게 되는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잃은 것도 있어요. 무엇을 잃었습니까? 돈을 잃었죠. 시간을 잃었죠. 그런데 무엇을 얻었습니까?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을 떠나서 삶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 그 다음 선택도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떠나는 것도 결정을 했지만 돌아가는 것도 자기가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는 집 떠난 아들을 기다렸지만 동구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아오는 것도 아들의 몫이기 때문에 아들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목덜미 끌어잡고 네가 이렇게 살려고 나갔더냐 그러면서 이게 인생이냐, 이게 너의 선택이었냐 그러면서 목덜미 잡고 이렇게 끌고 오는 것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도 본인이 돌아와야 돼요. 본인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구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기다리기는 기다려요. 애는 타요. 그렇지만 동구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작은 아들은 이 여행을 통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돈의 쓸모를 몰랐다면 재산 상속을 요구하지도 않았겠죠. 요즘 부모들은 아이 생일 선물로 주식을 사준다 그러더라고요. 세뱃돈으로도 주식을 사준다 그러더라고요. 돈을 버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모른다면 할 수 없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이 세상을 이해하니까 이제 선물을 이런 거로 주는 거죠. 솔직히 돈의 가치와 쓸모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산다 하더라도 똑같은 노력을 하고도 얻는 것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이상 자본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금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모르고 자본주의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일이죠. 제가 작년에 금융 관련 서적을 한 20권 정도를 이렇게 읽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몰아서 읽은 이유는 사실 아들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훌쩍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거예요. 어른이 이제 된 거예요. 뭐 이제 어른이 됐지만 하여튼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아빠인 제가 사회로 진출하는 아들을 위해서 도움될 만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목회만 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면 몰라도 그냥 일반 사회인의 길을 가겠다 하니 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빠 때문에 인생살이가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금융과 자본과 관계되어 있는 책들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권의 책을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스스로 그 필요를 느껴야 읽을 것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으로 나의 임무는 사실은 끝났어요. 또 아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경제에 관한 부분을 물어올 때 제가 뭐 그때는 이제 답을 해주지만 제가 뭐 먼저 이 아이를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지만 저는 20권의 책을 경제서적을 읽고 아들에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시간 되면 읽으라 그랬어요.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도 금융 지식이 없어서 아버지가 떼어준 재산을 다 잃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너무 시장에 대해서 몰랐고 자본에 대해서 몰랐고 너무 금융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작은 아들이 여행을 떠나 혼자 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들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는 그 돈을 다 잃었고 더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었어요.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돈으로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파티를 열었습니다.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즐겼습니다. 친구를 사귀려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돈이나 자리로 만든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돈과 상관없이 자기를 아껴주고 믿어주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기를 믿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돈의 유무를 떠나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 나를 언제나 받아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마음이고 사랑이죠. 작은 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어요. 전에는 아버지의 품이 지긋지긋했어요. 떠나고 싶었어요. 정말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개짜 여행을 하고 나서 보니 자기가 가장 그리우고 자기의 마음 들고 자기가 갈 곳, 자기 걸음이 가야 될 곳, 그곳은 아버지 품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무치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고 나서야 할 자기를 상거지가 되고 나서야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똑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돈을 벌었지만 친구가 없어서 외로이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이제 이것도 벌써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 요즘 이제 빨리 명태를 하다 보니까 명태만 하면 이 마누라들이 남편을 이혼하자고 이제 닥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사랑한 것이고 누구와 함께 이때까지 살아온 것입니까? 돈하고 살았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마음을 사고 돈으로 사랑을 샀으니 그것이 떨어졌으니 당연히 떠나는 거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찾아낸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치는 같은 집에 살 때는 몰랐어요. 같은 집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의 가치를 몰랐어요. 보통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그 부모의 그 자리, 부모의 그 역할, 부모의 가치를 알게 되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아들이라는 자리도 집 떠나 생고생을 해봐야 아들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돕고 얼마나 내가 가는 인생에 길을 열어주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면 아버지의 그 품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이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보면 어머니의 그 존재가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통해 작은 아들이 찾은 것 중에 하나는 또 있는데요. 그것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 떠나보지 않은 사람은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라는 것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떠나본 사람만이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했을 때 자기 품꾼 중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기만 해도 감지덕지죠.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이죠. 그러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품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돌아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품꾼으로 받아달라 해도 품꾼으로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형은 모든 것을 탕진한 동생을 동생으로 받아줄 마음이 없었어요. 저 따위 인간은 더 고생해야 된다고. 아버지 저런 인간은 받아주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것을 보고 잔뜩 화가 났습니다. 용납해 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도리어 아버지를 위해 이제껏 일한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다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아들이 아직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해서 벌어진 오해입니다. 아직 독립을 하지 못해서 벌어진 오해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상속을 했어요. 지금 그 염소 새끼는 자기 염소 새끼지 아버지의 염소 새끼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하나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아버지 품을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 밑에서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립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 기대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것이 되었는데도 자기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비록 작은 아들은 재산을 잃었지만 아버지를 찾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를 찾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가지지 못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여행이 주는 그런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큰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자기 재산인지 모르고 있었고 아버지 곁에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여행이 깨달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모든 여행이 모든 역경이 사람의 됨됨이를 바꿔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개고생하고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여행이 사람을 바꾸는데 많은 여지를 제공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돌아갈 어머니의 품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분리불안을 이겨내고 저 멀리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부모로부터 분리해져 가는 거죠. 분리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 돌아갈 곳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도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도전하지 않을 겁니다. 이래도 천년 살고 저래도 천년 사는데 뭐하러 도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도전합니까? 왜 새 일을 행합니까?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이에요. 곧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도 해봐야 되고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도 하는 거 시도도 하는 거예요. 왜요? 죽을 거기 때문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 본향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니까. 비록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여서 여행이 쉽지 않는 때입니다. 여행을 가도 멀리 가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여행을 갈 수도 없는데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이것이야말로 희망 고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멀리 간다고 해서 자신을 더 잘 찾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번 여름을 통해 자기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돈도 가족도 그 자체로서 소중하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별 의미 없을 때도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그런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